월급 300만 원 받던 평범한 직장인이 3년 만에 연봉 50억을 벌게 된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에요. 바로 사모펀드를 직접 만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모펀드라고 하면 하버드 출신 엘리트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학벌도 경력도 없는 사람들이 수백억 원 규모의 펀드를 굴리면서 매년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장례식장만 사들이는 펀드, 아마존 셀러 사업체만 모으는 펀드, 심지어 세차장만 인수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남의 돈으로 회사를 사서 자기 월급을 만들어오고 있어요. 합법적으로요. 오늘 이 구조의 비밀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사모펀드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그리고 벤처캐피탈을 혼동하시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기업의 성장 단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비상장 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상장 이후 단계예요. 비상장 단계에서 아주 초기에 투자하는 게 벤처캐피탈이고, 어느 정도 성장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하는 게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헤지펀드는 주로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반면에,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사적으로 거래되는 기업의 지분을 다루죠. 그래서 영어로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부르는 겁니다. 블랙스톤이나 KKR 같은 세계적인 사모펀드 회사들이 수백조 원의 자산을 굴리면서 기업들을 사고 팔고 있는데, 이런 거대한 펀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모펀드의 진짜 매력은 소규모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펀드는 오로지 장례식장만 인수하는데 각각 10억에서 20억 원 정도 하는 소규모 장례식장을 7개에서 8개 정도 모아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개별로 팔 때는 총 70억에서 80억 원 정도의 가치인데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팔면 150원 이상에 팔린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큰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작은 장례식장 하나하나를 인수하는 것보다 이미 묶여있는 그룹을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이런 걸 롤업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소규모 사모펀드가 돈을 버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요. 요즘 20대 청년들 중에 아마존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아마존 셀러 사업체만 전문으로 사들이는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20대 청년이 혼자서 운영하면서 연매출 몇억 원 정도 올리는 그런 사업체들을 5개, 10개, 20개씩 모으는 거죠. 개별 셀러들은 물류비와 광고비 그리고 관리비를 각자 내야 하는데, 하나의 회사로 합치면 이런 고정 비용이 확 줄어들거든요. 게다가 전문 운영팀이 관리하면 매출도 더 올릴 수 있으니까 인수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모펀드의 마법이에요. 자, 이제 사모펀드의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게 좀 복잡해 보여도 원리는 간단합니다. 크게 3개의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내는 사람들을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부르고 줄여서 LP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투자금만 내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펀드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제너럴 파트너라고 부르고 GP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모든 투자 결정을 내리죠. 마지막으로 투자 자문을 담당하는 투자 자문사가 있는데, 보통 GP와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GP가 LP들의 돈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해진 규칙 안에서요. LP가 200억 원을 넣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펀드 운영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GP가 투자 결정권을 가진다고. 그래서 영화 빅쇼트에서 마이클 버리가 투자자들이 아무리 빼달라고 난리를 쳐도 안 빼준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펀드 운영 규칙을 담은 2가지 핵심 문서가 있는데, LPA라고 불리는 유한 책임 조합 계약서와 PPM이라고 불리는 사모 투자 설명서가 그겁니다. 이 두 문서에 모든 규칙이 적혀 있어서 이걸 펀드의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구조입니다. 크게 2가지 수익원이 있어요. 하나는 관리 보수이고 다른 하나는 성과 보수인데, 업계에서는 이걸 2&20라고 부릅니다. 2%의 관리 보수와 20%의 성과 보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관리 보수는 펀드 규모의 2%를 매년 받는 건데, 1000억 원짜리 펀드를 운영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매년 20억 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 돈은 투자 자문사로 들어가는데, 펀드 운영 비용이나 직원 월급 같은 걸 여기서 충당합니다. 성과 보수는 더 재미있는데,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GP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걸 캐리드 인터레스트라고 부르는데, 보통 수익의 20% 정도를 가져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선 수익률이라는 건데, 영어로 프리퍼드 리턴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투자자들에게 먼저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만 GP가 성과 보수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수익률이 8%인 펀드가 있다고 치면, 그 해에 펀드가 7% 수익을 냈으면 GP는 성과 보수를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전부 다 투자자들 몫이죠. 근데 만약 22% 수익을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8%는 투자자들에게 가고 그 다음 2%는 GP에게 갑니다. 이걸 캐치업이라고 하는데, GP도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10%에서 20% 구간은 8대2로 나눕니다. 투자자가 80%를 가져가고 GP가 20%를 가져가는 거죠. 어떤 펀드들은 2% 이상의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나누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GP 입장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내려는 동기가 생기겠죠? 투자자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아주 영리한 구조입니다.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00억 원짜리 펀드가 있고 그 해에 22%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선 수익률 8%까지는 투자자들이 다 가져가니까 80억 원이 투자자 몫이에요. 캐치업 2%는 GP가 가져가니까 20억 원이 GP 몫이고요. 10%에서 20% 구간인 100억 원은 8대2로 나누면 투자자가 80억 원을 가져가고 GP가 20억 원을 가져갑니다. 20%에서 22% 구간인 20억 원을 50대50으로 나누면 각각 10억 원씩이에요.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총 170원을 가져가고 GP는 50억 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에 관리보수 20억 원까지 더하면 GP는 그 해에 70억 원을 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GP는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넣었다는 겁니다. 남의 돈 1000억 원을 굴려서 70억 원을 번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모펀드의 핵심 매력이고 왜 성공한 금융인들이 결국 펀드를 만드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스티븐 슈워츠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블랙스톤의 창업자예요. 이 사람이 운용하는 자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조 원이 넘습니다. 거기서 5%만 가져가도 연간 50조 원이에요.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펀드 구조가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대체 어떻게 펀드를 시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에서 가르치는 전통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정 문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투자자를 찾아다니면서 피칭을 하라고 하죠. 근데 이 방법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법률 비용만 최소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투자자를 못 모으면 그 돈이 그냥 날아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방식 때문에 망한 펀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공한 펀드 매니저들이 실제로 사용한 방법인데 이걸 펀드 런칭 포뮬러라고 불러요. 핵심은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법률 문서 먼저 만들지 말고 투자자 확보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어떤 멘토가 이런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빌링스라는 작은 도시에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를 5천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해봐요. 차 상태는 완벽하게 확인됐고 월요일 아침에 캘리포니아에서 2억 원에 사겠다는 사람도 이미 잡혀 있어요. 문제는 토요일 아침까지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고 자기 돈은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못한다고 대답해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달라집니다. 주말에 1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데 5천만 원을 못 모을 이유가 있나요? 전 직장 상사, 대학 교수, 친척, 고등학교 친구 누구든 연락할 수 있잖아요. 밤새워서라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멘토가 물었어요. 그럼 1억 원은 모을 수 있겠냐고. 역시 할 수 있다고 대답했죠. 4일 동안 잠 안 자고 뛰어다니면 가능하다고. 멘토가 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넌 내 경력이 부족하다고? 네트워크가 없다고? 아무도 투자 안 해줄 거라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1억 원을 모을 수 있다고 하네. 뭐가 달라진 거야? 딜이 달라진 겁니다. 확실한 딜이 있으면 돈은 따라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경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딜을 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펀드 런칭 포뮬러의 핵심이에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확실한 딜을 찾아요. 인수할 회사든 투자할 자산이든 구체적인 기회를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딜의 구조를 짜요. 엑셀로 숫자를 다 계산하고 투자자들에게 얼마를 돌려줄 수 있는지, GP는 얼마를 가져갈 건지 다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자들한테 피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버드 출신들은 이렇게 피칭해요. 저희는 아주 우수한 팀이고 앞으로 18개월 동안 좋은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믿고 돈을 넣겠어요. 반면에 성공한 펀드 매니저들은 이렇게 피칭합니다. 저희는 하버드 출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딜을 보세요. 이번 달 말까지 이 회사를 인수해야 하는데 숫자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사업 경험이 많으시니까 직접 검토해보세요. 투자하실 건가요? 말 건가요? 투자자는 둘 중 하나로 대답합니다. 하겠다고 하면 소프트 커밋먼트를 받아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투자 의향이 있다는 확인을 받는 거죠. 안 하겠다고 하면 이유를 물어봅니다. 수익 구조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딜 자체가 별로인 건지, 아니면 지금 현금이 없는 건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피드백을 모아서 딜 구조를 수정하고 다시 피칭하면 됩니다. 이렇게 충분한 소프트 커밋먼트를 받으면 그때 법률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법률 비용은 펀드 설립 비용으로 처리되니까 결국 투자자들이 내는 셈이죠. 투자자들이 당신을 위해 펀드를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투자자 반응이 안 좋으면 법률 비용 쓰기 전에 포기하면 되니까요. 반응이 좋으면 그때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 확실한 딜은 대체 어디서 찾느냐?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비즈바이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매물로 나온 사업체들을 중개하는 곳이에요. 엠파이어 프리퍼스라는 곳도 있고 국내에도 비슷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수 전문 중개인들도 있어요. 은퇴를 앞둔 사장님들이 회사를 팔고 싶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후계자가 없거나 그냥 쉬고퍼서 파는 경우도 있고 사업은 잘 되는데 관리하기 귀찮아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회사들을 찾아서 인수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무도 혼자서 이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3가지 역할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자금 조달자입니다.
투자자 네트워크가 넓고 세일즈에 능한 사람이에요. 돈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운영, 회계, 법률, 규제 준수 같은 펀드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투자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좋은 딜을 찾고 실사를 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죠. 이 세 가지를 혼자 다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투자 경험은 25년인데 돈 모으는 건 잘 못해요. 반면에 영업의 달인인데 투자는 잘 모르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실제로 어떤 두 사람이 펀드 런칭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 한 명은 투자 전문가고 한 명은 자금 조달자였어요. 둘이 파트너가 돼서 6개월 만에 50억 원 이상을 모았습니다. 혼자였으면 둘 다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하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해야 하지로요. 당신이 자금 조달에 자신 있으면 투자 전문가를 찾으세요. 투자 분석에 자신 있으면 네트워크 넓은 사람을 찾으세요. 운영 관리에 자신 있으면 나머지 두 역할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으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펀드가 돈을 버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아까 장례식장 펀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걸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장례식장 하나의 가치가 보통 연간 순이익의 3배에서 4배 정도로 거래돼요. 연간 순이익이 3억 원인 장례식장이면 10억에서 12억 원 정도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장례식장을 8개 모으면 총 투자금이 한 80억에서 1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그룹으로 묶으면 가치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큰 사모펀드들은 작은 딜에 시간 쓰는 걸 싫어하거든요. 10억짜리 딜이나 100억짜리 딜이나 실사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은 비슷한데 수익은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미 묶여있는 그룹에 프리미엄을 줍니다. 개별로 사면 100억인 자산이 그룹으로 묶이면 150억에서 180억 원에 팔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50억에서 80억 원의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 중에서 투자자들이 우선 수익률 받고 나머지를 나눠 가지면 GP도 상당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게다가 운영 중에도 돈이 들어와요. 장례식장들이 계속 영업을 하면서 현금 흐름이 생기거든요. 이 현금 흐름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추가로 장례식장을 더 인수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몇 년 운영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통째로 매각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아마존 셀러 펀드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개별 아마존 셀러들은 보통 연매출의 2배에서 3배 정도에 거래돼요. 연매출 5억 원짜리 셀러면 10억에서 15억 원 정도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셀러를 10개 모으면 투자금이 100억에서 15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하나의 회사로 합치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일단 물류비가 확 줄어요. 개별 셀러들은 각자 물류 계약을 하니까 협상력이 약한데 10개가 합쳐지면 물량이 10배가 되니까 물류 회사한테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광고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 광고를 대량으로 집행하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관리 인력도 공유할 수 있어요. 개별 셀러들이 각자 회계사 쓰고 변호사 쓰고 하던 걸 하나로 합치면 비용이 줄죠. 이렇게 비용이 줄면 이익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갑니다. 게다가 전문 운영팀이 관리하면 매출도 더 올릴 수 있어요. 20대 청년이 혼자 운영하던 것보다 경험 많은 이커머스 전문가들이 운영하면 당연히 더 잘 되겠죠. 몇 년 후에 이 그룹을 통째로 팔면 처음 투자금의 2배에서 3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GP는 자기 돈을 거의 안 썼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돈으로 회사들을 사고 그 회사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관리 보수받고 나중에 팔아서 차익 나면 성과 보수받고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극치입니다. 남의 돈으로 자산을 사서 자기 월급을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합법적으로요. 자, 여기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투자자들을 설득하려면 어느 정도의 신뢰가 필요해요. 완전 무명인 사람한테 수십억 원을 맡길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친척이나 지인들한테 몇억 원 모아서 작은 딜 하나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다음 펀드를 더 크게 모으는 겁니다. 처음부터 100억짜리 펀드 하겠다고 나서면 아무도 안 줘요. 10억짜리 딜 하나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30억짜리, 그 다음에 100억짜리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관리 보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관리 보수를 안 받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경험도 없는 사람이 와서 돈 달라고 하는데 수익 나기 전에 관리 보수 2% 먼저 떼가겠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반면에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저는 관리 보수 안 받겠습니다. 당신이 8% 수익 올리기 전까지 저는 한 푼도 안 가져갑니다. 우리가 성공해야만 저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믿음이 가겠죠? 이 사람이 진짜 자신 있구나, 우리랑 이해관계가 같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펀드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두 번째 펀드부터는 관리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 좀 해볼게요. 사모펀드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남의 돈으로 자산을 삽니다. 둘째, 그 자산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셋째, 더 높은 가격에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투자자와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GP는 관리 보수와 성과 보수를 받아요. 펀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GP의 수익도 커집니다. 1000억 원짜리 펀드에서 5%를 가져가면 50억 원이에요. 1조 원짜리 펀드면 500억 원이고요. 이게 월스트리트의 부자들이 결국 펀드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시작하는 방법도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확실한 딜을 찾으세요. 인수할 회사든 투자할 자산이든 구체적인 기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딜 구조를 짜세요.
투자자들에게 얼마를 돌려줄지, GP는 얼마를 가져갈지 숫자를 다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피칭해서 소프트 커밋먼트를 받으세요. 충분한 금액이 모이면 그때 법률 문서를 만들고 공식적으로 펀드를 런칭하면 됩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금 조달자, 펀드 매니저, 투자 전문가 중에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역할을 파악하고 나머지 역할을 잘하는 파트너를 찾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세요. 친척이나 지인들한테 몇억 원 모아서 작은 딜 하나 성공시키고 그 트랙 레코드로 다음 펀드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관리 보수는 처음에 안 받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게 먼저예요. 성과를 증명한 다음에 관리 보수를 요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모펀드는 정말 매력적인 사업 모델이에요. 자기 돈 없이도 수백억 원을 굴릴 수 있고 성공하면 수십억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좋은 딜을 찾는 능력, 투자자를 설득하는 능력, 인수한 회사를 잘 운영하는 능력이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버드 출신 아니어도 되고 골드만삭스 경력 없어도 돼요. 실제로 평범한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엄청난 부를 쌓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매물로 나온 사업체들을 찾아보세요. 비즈바이셀이나 엠파이어 플리퍼스 같은 사이트를 둘러보고 어떤 업종에 어떤 규모의 회사들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감을 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업종이 뭔지 생각해보세요. 식당이든 물류든 IT든 뭐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서 딜을 찾으면 실사도 쉽고 운영도 쉽습니다. 파트너 찾는 것도 시작하세요. 네트워크가 넓은 친구가 있다면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해보세요. 사업 경험이 많은 선배가 있다면 조언을 구해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기회가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모펀드의 세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트들만의 영역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갈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